진료실에서 주기가 짧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하고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네,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빈발월경, 즉 폴리메노리아가 단순히 노화의 한 과정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보내는 아주 정교한 암호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겁니다. HPO 축의 미세한 균열부터 자궁 내막의 분자 수준의 아우성까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암호 해독의 첫걸음은 역시 용어 정의겠죠. 빈발월경은 월경 주기가 21일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24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리를 자주 해서 불편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출혈은 철결핍성 빈혈로 이어져서 환자의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리고요. 맞아요. 피곤하고 어지럽다고들 하시죠. 네. 그리고 더 깊게는 이게 갑상선 문제나 고프로락틴 혈증 같은 어떤 전신 내분비 질환이 숨어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FIGO 분류로 따지자면 AUB5, 즉 배란 기능 장애나 AUB2, 자궁 내막 자체의 문제 카테고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대체 왜 주기는 짧아지는 걸까요?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환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잦은데 그 병태 생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과정처럼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첫 번째 도미노는 난소 예비력 감소입니다. Decreased ovarian reserve. 네. 나이가 들면서 난소 안에 남아있는 난포의 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난포의 과림막 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히빈 B라는 호르몬 수치가 덩달아 떨어지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인히빈 B, 뇌하수체에서 FSH가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호르몬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브레이크가 헐거워지니 어떻게 될까요? 뇌하수체에 대한 음성 피드백, 즉 억제 신호가 약해지는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그럼 뇌하수체는? 뇌하수체는 억제 신호가 약하네, 난포를 더 빨리, 더 많이 키워야겠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월경 주기의 초반부터 FSH, 즉 난포 자극 호르몬을 평소보다 더 일찍, 더 강하게 분비합니다. 이 FSH의 조기 상승이 네 번째이자 결정적인 도미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히빈 B라는 브레이크가 약해지니까 뇌하수체가 이제 달려도 되나 하고 X를, 즉 FSH를 더 일찍 더 세게 밟아버리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 난포가 너무 빨리 자라서 배란이 앞당겨지고 결국 주기가 21일 미만으로 짧아지는 거고요.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네, 이 HPO 축의 노화 과정이 빈발월경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기전입니다. 40대 초반 환자가 주기가 25일, 24일로 점점 짧아진다고 내원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도미노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그려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난포를 키우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주기가 짧아지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자료를 보면 난포기뿐만 아니라 배란 이후의 황체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난포기가 짧아지는 게 주된 원인이지만 황체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황체기 결함이 동반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Luteal phase defect. 네,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황체가 너무 빨리 녹아 없어지는 황체 용의 가속화입니다. 보통 12일에서 14일은 버텨줘야 할 황체가 10일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거죠. 잠깐만요. 황체가 10일도 못 버틴다는 건데 그렇게나 빨리 무너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부적절한 LH 펄스나 난소의 미세 혈류 장애 같은 것들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바로 프로게스테론 저항성이죠. 저항성. 이건 정말 교묘한데요. 피검사로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재보면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겟 기관인 자궁 내막의 수용체가 이 프로게스테론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호르몬은 충분한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먹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서 분비되는 IL-6과 TNF-알파 같은 사이토카인들이 이 저항성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는 정상인데 기능은 엉망인 상태라 진단하기가 정말 까다롭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고프로락틴 혈증과 관련이 있죠.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특정 약물 때문에 프롤락틴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잠재적 고프롤락틴 혈증입니다. 유즙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이 미세한 상승만으로도 황체의 정상적인 형성과 기능을 방해해서 황체기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빈발월경 환자에게 프롤락틴 수치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임상 팁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미 생리가 터졌는데 지금 약 먹으면 효과가 없나요? 저희는 보통 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답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분자 수준의 임계 기간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림이 이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죠. 황체가 기능을 멈추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뚝 떨어지는 프로게스테론 철회가 일어나면 자궁 내막에서는 MMP, 즉 기질 금속 단백분해 효소라는 효소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MMP가 자궁 내막 조직을 지탱하는 기질들을 분해하면서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고 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 과정이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반응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철회되고 대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지나면 이 MMP 활성 폭포가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한번 출발한 기차는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임계 기간을 놓치고 나서 뒤늦게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해봐야 이미 무너지고 있는 내막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생명이네요. 네. 그래서 출혈 조절을 위해서는 이 타이밍이 생명과도 같죠. 경퇴 생리를 이해하고 나니 진단적 접근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PALM-COIN 시스템, 정말 유용하죠. 일단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 즉 자궁에 혹이 있는지부터 샅샅이 훑어보고 그게 아니라면 기능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그 체계적인 접근법이요. 맞습니다. 무작정 호르몬 검사부터 내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따라 구조적인 원인부터 배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음파로 먼저 들여다보고 혹이 있는지, 내막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려면 역시 문진, 히스토리 테이킹이 중요하겠네요. 환자의 말이 첫 번째 단서니까요. 물론이죠. 특히 환자가 말하는 출혈이 정말 규칙적으로 짧아지는 빈발월경인지 아니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부정출혈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혹시 복용하는 약은 없는지, 특히 항응고제나 정신과 약물, 심지어 특정 한약 성분까지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맞아요. 유죽분비나 갑상선 비대 같은 동반 증상이 있다면 그건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고요. 문진으로 용의산상을 좁혔다면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필수 검사 목록을 정리해보죠. 혈액 검사로는 첫째, 갑상선 기능입니다. TSH와 프리T4는 기본이죠. 기능 항진이든 저하든 모두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둘째, 호르몬 검사. 앞서 말한 프롤락틴은 필수고 황체기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 예상 월경일 7일 전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측정하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아, 미드리디얼 프로제스테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출혈로 인한 빈혈을 놓치면 안 되니까 CBC와 저장철인 페리틴 수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검사로는 역시 질식 초음파가 핵심이겠고요. 그럼요. 질식 초음파 TBUS는 우리의 눈과 같습니다. 자궁 내막 두께를 재서 내막 증식증이나 위축을 감별하고 폴립이나 근종 같은 구조적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남포수 AFC를 세워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감별하거나 난소 예비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원인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면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환자 목표 중심의 접근법이었어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당장 피를 멈추는 게 급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기를 원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치료의 길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급성 지혈 및 증상 조절. 당장 쏟아지는 출혈을 멈추는 게 목표고요. 네. 둘째는 주기 조절 및 피임으로 장기적인 안정성과 피임을 원하는 환자에게 적합하죠. 셋째는 임신 준비 및 자연요법으로 호르몬제 사용을 꺼리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환자를 위한 길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길, 비호르몬적 치료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대표 주저가 트라넥삼산이네요. 네, 트레넥사믹 애시드, 항섬유소 용해제죠. 월경량을 40에서 54%까지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보통 650mg 두 알씩 하루 3번, 최대 5일까지 사용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임상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할 때입니다. 아, 그 유명한 발작 위험 때문이죠. Caesar. 저도 학회에서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트레넥삼사는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신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약물이 몸에 축적돼서 가바 수용체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경련 역치를 낮춰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전에 반드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군요. 네, 자료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CR 1.4에서 2.8mg/dcl는 하루 2번, 2.8에서 5.7은 하루 1번으로 줄이고 5.7을 초과하면 더 감량하거나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안전한 처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호르몬 요법으로 넘어가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어요. 예전에는 황체기에만 프로게스테론을 잠깐 쓰는 단기요법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이 쓰던 주기 15일부터 10에서 12일간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는 단기요법은 이미 자랄 대로 자란 난포기와 내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혈 조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효과가 좀 애매할 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최근 나이스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기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프로게스테론을 길게 투여하는 장기요법입니다. 아예 배란 자체를 억제해서 게임의 판을 새로 짜는 거군요. 버그가 생긴 프로그램을 껐다 키우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 OS를 재부팅하는 느낌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니 출혈량 감소와 주기 재설정 효과가 훨씬 더 확실하죠. 이 용도로는 노레티스테론, NETR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MPN은 고용량에서 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기능의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마이텍스 아그니스 카스트스, 이거 그냥 허블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작용 기전을 보니 상당히 과학적이더군요. 네, 체이스트베리라고도 불리죠. 이 허브 추출물이 뇌의 도파민, D2 수용체의 작용제, 즉 에고니스트로 작용해서 프롤락틴 분비를 억제합니다. 아,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네, 앞서 병태생리에서 말한 잠재적 고프롤락틴 혈증을 교정해주는 거죠. 프롤락틴이 줄어드니 황체기 기능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주기가 정상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모크립틴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파킨슨병 약물이나 조현병 약물처럼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병용 금기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의학적 접근은 미세화 천연 프로게스테론, CM-코프로토콜이네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합성 프로게스틴의 부작용, 예를 들면 기분 변화나 부종 같은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화 천연 프로게스테론 300mg을 취침 전에 복용하는 방식인데요. 아, 취침 전에? 네, 이 약이 체내에서 알로프레그나놀론이라는 신경 스테로이드로 대사됩니다. 이 물질이 뇌의 가바-A 수용체에 작용해서 불안을 줄이고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을 동반한 주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빈발월경 환자는 배란이 빠르니 투여 시점도 좀 당겨야겠군요. 일반적인 주기 14일이 아니라 주기 12일째부터 시작해서 14일간 유지하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배란 시점에 맞춰 프로토콜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 조절과 함께 수면의 질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옵션이죠. 마지막으로 대사 및 영양요법. 마그네슘이나 미오이노시톨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철분 복용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빈혈 환자에게 속 쓰려도 참고 매일 드세요라고 처방하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매일 철분을 복용하면 간에서 헵시딘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급증합니다. 이 헵시딘이 장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저도 맨날 환자분들께 매일 드셔야 해요 했는데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니 괜히 죄송해지는데요. 하하, 아닙니다. 결국 하루 걸러 한 번씩 먹는 격일요법, 인터미턴트 도징이 헵시딘 수치가 다시 낮아질 시간을 벌어줘서 총 흡수량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는 꼭 하루 걸러 하나씩 드세요라고 강조해야겠습니다. 네, 환자의 수능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실제 임상 프로토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A, 급성 출혈 지혈입니다. 지금 당장 하혈이 심해서 응급실이나 외래로 온 환자를 위한 거죠. 이 경우 첫 번째 선택은 단연 트라넥삼입니다. 단, 심기능 확인은 필수고요. 이걸로 조절이 안 되면 2차 선택으로 노레티스테론 50mg을 4에서 6시간 간격으로 출혈이 멈출 때까지 투여하고 이후 서서히 감량하는 방법을 씁니다. 네, 테이퍼링. 네, MPT 20mg을 하루 3번 7일간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만약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할 정도로 출혈이 심하다면 정맥주사 에스트로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프로토콜 B, 장기 유지 및 재발 방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환자의 목표에 따라 길이 명확하게 나뉘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환자가 피임을 원하거나 확실한 주기 조절을 원할 경우 이 환자 그룹의 1차 선택은 단연 LNG-IOS, 즉 미레나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죠. 그렇죠. 만약 환자가 시술을 원치 않거나 부적합하다면 차선책으로 앞서 설명드린 NETA 장기요법 Day 52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임신을 희망하거나 호르몬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자연요법을 선호하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기능의 약적 접근을 활용합니다. 미세와 천연 프로게스테론을 배란 시점에 맞춰, 즉 주기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시작해서 14일간 투여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여기에 황체 기능을 보강하고 HPO 축을 안정시키기 위해 바이텍스와 마그네슘을 병용하는 전략을 추가할 수 있죠. 결국 이 프로토콜의 핵심 메시지는 개별화군요. 환자의 나이, 임신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이 환자에게 빈발 월경이 생겼는가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원인을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맞춤 정장을 재단하는 것과 같죠.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발 월경을 전신 내분비계의 신호로 재정의하고 HPO 축의 노화부터 분자 수준의 임계 기간까지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까지 완성해봤네요. 네, 특히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트라넥삼산 처방 시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의 중요성, 또 철분 격일 복용법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전통적인 단기요법보다 장기주기 억제요법이 더 우월하다는 점 같은 실질적인 팁들이 진료 현장에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부터도 내일 진료실에서 당장 써먹을 팁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오늘 논의를 통해 빈발 월경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고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최적의 치료는 결국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빈발 월경 환자를 만나셨을 때 단순히 치료를 먹게 하는 것을 넘어 이 환자의 HPO 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혹시 프로게스테론 저항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 기저의 병태 생리학적 원인을 어떻게 교정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통합적 관리의 진정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